뭐? 한국이 산유국이 되었다고? 여기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어서 자신이 들었던 그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가 그는 그만 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가 뭘 알게 되었길래 이렇게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탱 르클레르라고 해요. 프랑스에서 에너지 전문가로 일해왔어요. 오랜 기간 전 세계 자원 개발 현장을 누비면서 전통 산유국들의 기술과 전략을 몸소 체험했어요. 중동, 러시아와 같은 자원 부국에서 수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석유와 천연 가스 생산의 원리를 철저히 이해했어요. 그러나 저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온 건 동유럽에 있는 한 친구이자 동료 엔지니어로부터 한국이 산유국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을 때였어요. 당시 저는 K-팝,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성장을 알고 있었지만 석유 생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국이 철강, 석탄, 석유 등 주요 자원이 부족한 나라로 인식했기 때문에 한국산 유전이라는 사실은 저의 호기심과 의문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어요. 저는 그동안 자원 개발의 현장을 직접 체험해 왔으니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자원 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저는 자신만의 경험과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 에너지 산업의 배경과 발전 과정을 심도 있게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첫 관심사는 바로 한국이 과거 전쟁과 재건 과정에서 겪었던 극심한 자원 부족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한국과의 비전과 도전 정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놀라운 여정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전통적으로 주요 천연 자원, 특히 석유, 철광석, 석탄 등이 부족한 나라로 인식되어 왔어요. 이러한 자원 부족은 특히 20세기 중후반 전쟁과 재건의 과정을 거치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제가 주목한 첫 번째 역사적 사건이 바로 1973년 중동에서 발생한 오일 쇼크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전 세계는 급격히 상승하는 유가와 석유 공급의 불안정 속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한국 역시 그 여파를 직접적으로 경험했어요. 당시 한국은 석유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급등한 유가와 공급, 차질은 산업 생산과 전력 공급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어요.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는 유가 폭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외화 부족 문제로 큰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위기 관리와 전략적 대응이 절실해졌어요. 이 위기 상황은 정부와 민간 기업 모두에게 자원 독립이라는 목표를 재정립하도록 만들었고 기존의 단순 수입 의존 체계를 넘어서 자체 기술 개발과 해외 자원 확보로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일 쇼크 이후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국가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이 도입되었고 이에 따른 연구 개발 투자도 증가했어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새로운 기술 도입과 시스템 혁신을 모색했으며 이는 곧 기술 혁신의 발판으로 이어졌어요. 특히 해양자원 탐사와 시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고 수차례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모습은 한국 에너지 산업의 혁신적 발전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어요. 당시 한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제한된 자원과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끊임없이 도전하며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 나갔어요.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연구 투자 덕분에 해양심해 탐사 기술, 첨단 시추 장비, 그리고 가스 추출 기술 등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기술 발전은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에너지 안보와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저는 이 시기에 한국 정부와 산업계의 전략적 대응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저는 자원 부족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한국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라고 평가했어요. 이러한 평가에는 한 나라가 단순히 위기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계기로 내부 역량을 강화하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실제로 오일 쇼크 이후 한국은 단기적 위기 대응을 넘어서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자체 기술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한국의 역사적 위기와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 해결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체질 개선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로 이어졌어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과 민간 기업의 도전 정신이 결합되면서 한국은 기존의 에너지 수입 의존 모델을 뛰어넘어 독자적인 기술력과 자원 확보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요. 저는 이러한 과정을 한계 상황에서의 혁신과 도전의 승리라고 표현하며 한국의 위기 극복 전략이 전 세계 에너지 산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분석했어요. 1970년대 이후 한국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혁신에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해양자원 탐사 기술은 한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핵심 분야로 부상했어요. 정부와 민간 연구진은 자국 내 자원이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첨단 해양 시추 기술과 해저 탐사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집중했어요. 이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실패와 도전은 결국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해양 자원을 확보하는 기반이 되었어요. 한국의 기술 혁신은 단순히 이론적인 연구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실제 현장에서의 시험과 실패, 그리고 이에 따른 신속한 피드백 시스템은 한국 기술진의 도전 정신을 대변하는 사례로 기록되었어요. 초기의 해양 탐사 시도는 여러 번의 실패로 얼룩졌지만 이러한 실패는 오히려 연구진에게 값진 경험과 노하우를 안겨주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은 해저 심해 시추 기술, 해양 탐사선 운영, 그리고 해저 가스 추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어냈어요. 특히 1998년 동해 울릉분지에서 천연가스를 최초로 발견한 사건은 한국 에너지 산업에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어요. 이 발견은 단순한 자원 채굴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기술력과 도전 정신이 결합된 결과물로 평가되었어요. 저는 이 사건을 자원이 주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만들어낸 혁신의 증거라고 표현하며 한국 기술진의 집념과 노력을 극찬했어요. 또한 기술 혁신은 해양 자원 개발뿐만 아니라 전체 에너지 산업 구조의 변화에도 기여했어요. 한국은 기존의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원 자체를 직접 탐사하고 확보하는 모델을 만들어냈어요. 이 과정에서 첨단 기술이 도입되면서 해저 시추 및 탐사 기술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게 되었고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빠른 속도로 발전했어요. 저는 이러한 기술 발전 과정을 기술이 만든 기적이라고 칭송하며 한국이 자원 부국들과의 격차를 기술력으로 메꿔나가는 모습을 높게 평가했어요. 더불어 해양 탐사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국내 에너지 안보 확보에 그치지 않고 한국이 해외 자원 개발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었어요. 해저에서의 첨단 시추 기술과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해외 심해 유전 탐사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국제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했어요. 이러한 기술 혁신의 성과는 한국의 에너지 산업이 단순한 수입, 의존 체계를 넘어 독자적인 생산 능력을 갖춘 산유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어요. 남중국해에는 심해 유전이 많아서 깊은 바다에서도 원유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어요. 한국은 독자적인 해양 시추 기술을 적용해서 2018년 탐사 시추의 원유를 발견했고 2023년에 드디어 남중국해 1703광구에서 원유 생산을 시작했어요. 최대 하루 29,500배럴을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한국이 이제 해외에서도 석유를 직접 생산하는 나라가 된 것이었어요. 이런 정부와 한국 내 기업들의 협력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라는 성과를 일궈냈어요. 2023년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초기 탐사와 시추 작업을 통해 자원 매장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어요.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통해서 한국 동해 심해 지역에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어요. 1998년 동해 울릉분지에서 천연가스를 최초로 발견한 사건에 이은 결과라 더 의미가 있었어요. 앞으로의 개발과 노력에 따라 한국 에너지 산업에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성공 시 한국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에너지 공급을 안정화할 수 있었어요. 대왕고래라는 이름은 프로젝트의 규모와 잠재력을 상징하며 한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여겨졌어요. 내부 자원 개발에 성공한 한국은 다음 단계로 해외 자원 확보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2015년부터 시작된 남중국해 프로젝트는 한국이 국내를 넘어 국제 무대에서 자원 확보에 뛰어들 준비가 되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남중국해는 심해 유정과 거친 해양 환경 그리고 복잡한 국제 정치적 상황 등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도전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저는 경악했어요. 아니, 미국도 이렇게 빠르게 해외에서 원유를 개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이 해냈다고? 미국은 물론 세계적인 석유 강국이지만 모든 프로젝트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많은 경우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서 개발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협력을 최소한으로 하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원유를 찾아내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한국의 SK에어스온이 남중국해에서 원유 생산에 성공하며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은 매우 고무적인 뉴스였어요. SK에어스온은 중국 남중국해 북동부 해상의 1703광구에서 원유를 생산하기 시작했고 하루 최대 29,500배럴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 광구는 중국 선전에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규모였어요. 이 프로젝트는 SK에어스온이 독자적으로 탐사, 개발,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첫 사례로 한국 민간 기업의 해외 자원 개발 역사에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되었어요.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설비, 전동화와 폐열 재활용 기술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적인 접근도 강조되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적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지정학적 긴장과 국제적 갈등 속에서도 한국은 최소한의 협력과 타협으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펼쳤어요. 전통적인 산유국들은 다자간 협력과 정치적 타협을 우선시하는 반면 한국은 자체 분석과 기술적 능력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노선을 구축했어요. 저는 이 과정을 독창적인 도전과 기술의 결정판이라 표현하며 해외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한국의 대담한 전략을 높게 평가했어요. 해외 자원 개발은 한국에게 기술력 향상뿐만 아니라 국제 자원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한국 기업들은 해외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탐사, 개발, 생산에 참여하며 경험을 축적했고 이를 통해 국내외 기술 경쟁력을 크게 높일 수 있었어요. 또한 이러한 경험은 해외 정치, 경제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었으며 이는 향후 다른 지역에서의 자원 개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남중국해 프로젝트는 특히 지정학적 어려움 속에서도 기술과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되었어요. 심해 유전 탐사와 같은 고난도의 기술적 도전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모았고 한국은 이를 통해 자원부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와 같이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의 도전 정신과 전략적 선택이 전통적인 자원 강국들이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에서 빛을 발했다고 설명했어요. 한국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자원들을 확보하기 위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석유 개발에 성공한 한국은 이제 더 나아가 미래 자원을 장악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석유를 넘어 배터리, 반도체, 희귀 광물까지 자원을 확보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었어요. 석유가 중요한 것은 맞지만 저는 한국이 그보다 더 중요한 자원 전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바로 배터리와 반도체 산업이에요. 이 두 산업을 지배하는 나라는 미래 경제를 지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산업을 유지하려면 희귀한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이었어요. 배터리를 만들려면 리튬, 니켈, 코발트 같은 금속이 필요하고 반도체를 만들려면 히토류가 필수적이에요. 이 자원들은 일부 국가들이 독점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리튬은 칠레와 호주, 히토류는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자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래 산업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했어요. 한국은 자원을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직접 자원을 개발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로 했어요.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해 리튬과 니켈을 직접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어요. 포스코, SK,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기업들이 호주, 칠레, 인도네시아 광산을 직접 인수해 나선 것이죠. 이제 한국은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그 원료까지 직접 조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국이 반도체 강국이지만 히토류는 거의 전량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베트남, 미국, 호주 등지에서 히토류 광산을 직접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제한해도 한국은 자체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소,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자원까지 개발하고 있었어요. SK 현대, 하나 같은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서 수소 인프라와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기존 화석 연료뿐만 아니라 미래 에너지원까지 장악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정보를 조사하면서 정말 감탄했어요. 한국은 자원을 수입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자원 자체를 지배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었어요. 처음엔 석유 개발이 한국의 목표인 줄 알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자원 확보를 넘어 자원을 활용하는 기술까지 장악하려 하고 있어요. 이러한 전략은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서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일환이었어요. 한국은 배터리와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전체 공급망을 통제하려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었어요. 이는 중국, 미국, 유럽과 같은 강대국들도 쉽게 시도하지 못하는 전략적 접근이었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이 자원 확보 과정에서도 기술적 혁신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중요시했다는 것이었어요.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추출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며 이를 통해 글로벌 자원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확보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국이 단순한 자원 소비국에서 벗어나 자원의 생산과 활용에 있어서도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해주었어요. 한국의 이런 특별한 자원 확보 전략과 혁신 정신은 다른 산업에서도 나타났어요. 한국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 잡은 것은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해 처음에 한국이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어요. 한국이 차를 만든다고? 웃기는군. 제대로 굴러가기나 할까? 미국, 독일, 일본도 100년이 걸려 이룬 자동차 산업을 한국이 한다고? 절대 불가능하지. 라고 했었어요. 이건 의심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확신이었어요. 자동차 산업은 엄청난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한 분야였고 이미 포드, 벤츠, 도요타 같은 거대 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이 불가능한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그리고 끈질긴 노력 끝에 세계대 자동차 강국이 되었어요.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한국은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섰고 결국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1970년대 한국은 자동차를 거의 만들지 못하는 나라였어요. 부품 하나 제대로 생산할 수 없었고 기술도 경험도 전부 외국에 의존해야 했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자동차 산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못 만든다면 영원히 외국 차만 사다 써야 해요.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해요. 라고 결심했었어요. 이때 현대자동차가 나섰어요. 1975년 대한민국 최초의 독자 생산 자동차 포니가 탄생했었어요. 그런데 이 포니를 두고 전 세계가 조롱했어요. 자동차를 만든다고? 품질이 형편없을 거야. 기술도 없는데 저게 제대로 달리기나 할까? 라고 했었어요. 사실 조롱당할 만했었어요. 당시 포니는 외국 기술을 빌려와서 겨우 조립한 수준이었고 엔진과 주요 부품도 미츠비시에서 들여왔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남의 기술을 빌렸지만
언젠가는 우리 손으로 완전히 만들 거예요 라는 마인드로 현대차는 차근차근 독자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차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제부터 우리 힘으로 차를 만들어야 해요 라고 했었어요. 이러한 결정에 따라 현대는 자체 엔진 개발에 엄청난 투자를 시작했고 알파 엔진을 세계에 선보였어요. 이는 단순한 엔진 하나의 개발이 아니라 한국 자동차 산업의 독립선언과도 같은 사건이었어요.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시대를 끝내고 자체 기술로 승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특히 2004년 현대자동차가 미국 J.D. 파워 초기 품질 조사에서 일본 브랜드를 제치고 2위에 올랐을 때 세계 자동차 업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 차가 도요타보다 품질이 좋다고? 말도 안 돼요. 라고 했었지만 이는 현실이 되었어요. 이후 한국 자동차는 품질, 디자인, 기술력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며 글로벌 시장에서 착실히 성장했어요. 현대차는 더 이상 값싼 대안이 아니라 혁신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품질을 갖춘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현대와 기아는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주요 시장에서 꾸준히 점유율을 높이며 글로벌 토보 자동차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자동차 산업이 미래 자동차 기술에서도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친환경 자동차, 특히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에서 현대차 그룹은 세계적인 선도 기업으로 발돋움했어요. 2013년 현대는 세계 최초로 수소 연료 전지차의 양산에 성공했으며 전기차 분야에서도 독자적인 플랫폼을 개발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성공 사례는 석유 개발과 마찬가지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의 국가적 특성을 잘 보여주었어요. 시작은 미미했지만 꾸준한 투자와 혁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결국 세계적인 성공으로 이어진 것이었어요. 여기서 저는 한국이 특별한 이유를 깨달았어요. 한국의 강점은 자원이 없는 것 자체였어요. 자원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더 창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 사고방식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한국이 전 세계 자동차 시장, 반도체 시장, 배터리 시장에서 강자로 자리 잡은 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한국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자원 기반 경제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했어요. 자원이 부족한 환경이 오히려 혁신과 창의성을 촉발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 것이었어요. 이러한 현상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원의 저주 리소스 커스와는 정반대의 사례로 자원 부족의 축복 블레싱 어브 리소스 스캐시티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자원 부족이 역설적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풍부한 천연자원에 의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국은 일찍부터 인적 자원과 기술력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식 기반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가능하게 했어요. 더불어 자원 부족은 한국 기업들에게 국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했어요. 내수 시장만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에 적극적이었고 이를 위해 품질과 기술력 향상에 끊임없이 노력했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독특한 생존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켰어요. 또한 자원 부족은 한국 사회 전반의 위기의식과 함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주었어요. 외부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예요. 오일 쇼크와 같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은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계기로 삼았어요. 이처럼 자원 부족이라는 약점을 역으로 활용하여 강점으로 전환시킨 한국의 사례는 전통적인 경제 발전 이론의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어요. 천연자원의 부존량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실행력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은 명확히 보여주었어요. 앞으로 한국의 자원 전략은 더욱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도전에 직면할 거예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환경 규제 강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등장은 한국의 전략에 지속적인 적응과 혁신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나 한국이 지금까지 보여준 위기 대응 능력과 혁신 역량을 고려할 때 이러한 도전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글로벌 에너지 및 자원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돼요. 저는 한국을 연구하면서 한국의 석유 개발과 자원 확보 전략이 단순한 경제적 성과를 넘어서 한 국가가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사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출발하여 이제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 정신의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연구하면서 한국이 단순히 자원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석유와 가스에서 시작하여 이제는 배터리, 반도체, 수소,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의 핵심 자원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노력은 대단히 전략적이고 통찰력 있는 접근이었어요. 결국 한국의 사례는 한 국가가 제한된 자원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기술과 전략 그리고 도전 정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어요. 이로써 한국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모범적 사례로 남을 거예요. 오늘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까치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